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전에 발표된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잠시 후 김경윤 PD 통해서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요 지표에 대해서는요,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잠시 시장 흐름과 함께 종목별 흐름도 함께 전략 챙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특별하게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다면요.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될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거래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의 마무리인 금요일 장입니다. 바깥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하지만 이 스튜디오 열기 오늘 마스터님 때문에 더욱더 뜨거운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마스터님 소개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함께할 김경윤 PD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윤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웰스파고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조금 아까 또 유럽 쪽에서는 독일에서 대연정의 예비 협상이 타결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던 이벤트 그리고 베일에 쌓였던 어떤 이벤트들이 이제 서서히 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벤트들 오늘 또 공개가 됐는지 조금 이따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경윤 PD 통해서 다양한 이슈 점검 그리고 속보 점검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장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드릴 마스터님 소개할 시간인데요.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올해 새해 맞아서 또 깔끔하게 단장을 하고 오신 분이십니다. 갈수록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해외학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나오게 됐는데, 지난주 방송할 때 이제 시청자분들이 네. 자다 왔냐. 머리가 왜 이렇게 산발이냐. 네, 이래서 네. 좀 변화를 줬습니다. 네. 변화를 줬는데 미용실에서 옆에를 싹 다 밀어버렸어요, 상황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해병대 머리가 됐는데 오늘 각 잡고 해병대 스타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황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투자자 여러분들의 의견 반영도 이렇게 빠르다니 정말 유연성 있는 마스터님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오늘 또 깔끔해진 헤어스타일답게
함께 또 각 잡고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물 전략 아주 꼼꼼하게 챙겨드린다고 하니까요. 2시간 동안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11시가 방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금요일장 현재 구간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어제장에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어제장 S&P 현재 이 구간 어제 세게 올렸는데요. 현재 구간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770선 돌파하면서 2770.50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나스닥은 조금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0.13%가 빠졌습니다. 6714.25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어제장의 유로 FX 반등 이어가면서 오늘장도 세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21610달러로 0.70%의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도 오늘 셉니다. 하지만 뭐 장중에 좀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1330달러 이상의 돌파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1320달러 중반대로 가격대 조정이 되면서 1325.3달러로 0.17%의 강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도 어제장의 변동성이 좀 컸는데요. 자, 하지만 어제장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마무리가 됐고 현재 구간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4달러가 다시 이탈이 되면서 63.45달러로 0.16%의 약보합권이라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어제장에 좀 슈팅이 나온 종목들이 많고요. 오늘 장중에도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대가 다시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돋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김경 PD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PD? 네, 먼저 조금 전 나온 소식입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0.1% 상승을 하면서 근원 물가가 11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 발간한 소식인데요. 미국 주식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라는 의견을 표명을 하면서 또한 앞으로 금리 상승 악재까지 겹쳐 있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역시나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의 설문 결과인데요. 연준이 올해 첫 금리 인상을 3월에 할 것이며 그 다음 금리 인상은 6월에 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설문조사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로존의 3분기 GDP 수치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0.7% 상승하면서 한 달 전보다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소식입니다. 석유와 금속류가 1년 새 20% 넘게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다음으로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버핏의 후계자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월가의 승계 리스크가 엄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오늘 이슈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0.1%로 나왔습니다. 일단 근원 물가는 11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유로존의 3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7%가 상향됐다라는 부분입니다. 한 달 전보다 개선된 수치라는 점까지 지표 발표와 현재 구간 기사 속보도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구간의 시세와 뉴스도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분들과 그리고 해왕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테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실적 호조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도 S&P 500은 강보합권 유지가 되면서 2772포인트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매파적인 ECB와 독일의 대연정 돌파구 마련에 1.21달러를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현재 구간도 역시나 강하게 상승 흐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21을 돌파한 이후 1.21645달러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최근에 변동성이 크게 나왔던 크루드오일입니다. 64달러 돌파 이후에 회복세를 보이면서 현재 구간은 64달러가 깨진 상황인데요. 63달러 부근에서의 현재 부근 가격대에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달러 인덱스 추가 하락에 4개월 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골드의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1325.2달러로 0.17% 강보합권입니다.
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각 종목들 간의 변동성이 크게 나왔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현재 구간은 또 다음 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자, 일단 이슈 제목으로 꼽았던 실적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각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김경윤 PD가 구체적으로 각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근거와 그런 성적에 대해서 말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실적 기대감을 받으면서 고점 높여가고 있는 S&P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 업이고요. 마스터님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관망이시죠? 네, 관망입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김경현 PD도 관망입니다. 역시 관망이에요. S&P 이제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일까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두 분이 관망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장에 저희가 고가를 보니까요, 0.72%까지 올라왔었더라고요. 종가는 0.67%까지 오른 수치였는데, 저는 S&P에 대해서는 항상 가격대 기준선 매매가 좀 통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 지수에 대해서는 추세도 타는 종목이긴 하지만 워낙 그 추세에 대해서 한 방으로 갈 수 없는 만큼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2770선까지 좀 눌린다면 매수적인 조건으로 짧게 손절도 짧게 잡으시고 목표가도 짧게 가져가는 일단 상승에 대한 뷰를 전제하에 가격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업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분기 실적 기대감 계속해서 받고 지지가 되고 있는 랠리 이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의견을 드렸고요. 두 분이 오늘 관망을 들어주셔서 일단 먼저 김경윤 PD 의견 들어보고 난 이후에 마스터님의 전략과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윤 PD. 네, 먼저 오늘은 좀 상승 쪽으로 가지 않을까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지금 오늘부터 거의 좀 비공식적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다우가 200포인트 넘게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한번 경신을 해줬기 때문에 또 그런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아까는 이제 다우가 역시나 한 1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조금 아까 CPI 수치가 발표가 되고 나서 이러한 상승세가 살짝 꺾였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0.1% 상승을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연준이 금리를 몇 차례 더 인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랄까요? 걱정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CPI 발표 이전에 상승했던 부분을 일정 부분 반납을 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우선 오늘 나온 웰스파고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외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그에 비해서 이익이 좀 생각보다는 조금 적게 나왔다라는 평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웰스파고가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한 3-4번째로 큰 은행이다라고 꼽히는 은행이기 때문에 지금 이 웰스파고의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라는 점은 이번 실적 시즌이 좀 무난하게 괜찮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어떤 신호탄이 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랙락과 JP모건 체이스 역시 둘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실적 시즌이 굉장히 좀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미 CPI 수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발표가 됐고 연설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연은 총재 에린 로젠그린과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인 패트릭 하커가 조금 있다가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말들 오고 갈지 오늘 또는 내일에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모건 스탠리에서 이번 연도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모건 스탠리 쪽의 증시 전략가가 미국 증시가 2018년 중반기부터 좀 약세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S&P 500이 올해 1
1분기까지 3,000선을 찍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 2분기에는 약세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제 개편안의 시행 타이밍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스트래티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에 상원이 내놓은 안에 의하면 세제안이 2018년까지는 시행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이거를 굉장히 땡겨서 2018년부터 시행을 하기로 하는 게 좀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게 좀 더 현명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 이유는 이렇게 일정을 당기면서 마치 활활 타는 불에 가스를 붓는 것과 같이 됐는데 그럴수록 호황기의 지속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 3,000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 이후에는 좀 약세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올해 중순까지 지수가 탑을 찍을 것이지만 아무래도 좋은 뉴스가 거기서 끝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1분기 예상치는 3,000이다. 2분기에는 질 낮은 실적만이 증가한다는 것을 시장에서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증시가 힘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아무래도 그 감세안 때문에 올해 좀 피크를 찍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분기 이후로는 실적 자체는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그러니까 일종의 좀 질 낮은 실적이 발표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제 개편안의 효과가 더 반영이 됐든 덜 반영이 됐든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수적인 효과 그러니까 임금 상승이라든지 투자 규모 증가 그리고 기타 보너스 같은 부분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2018년도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해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꼽은 2018년 증시에서 이제 투자하기에 좋은 최고의 섹터는 에너지 그리고 금융, 산업 그리고 기술주라고 하는데요. 순환적으로 에너지는 가장 리스크도 크고 그만큼 보상도 큰 섹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에너지 섹터가 좀 뒤처져 있는 면이 있고 수요와 공급 부분과 실적 개선으로 인한 펀더멘탈적인 어떤 개선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올해 좀 굉장히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라면서 에너지 섹터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또 보였다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 4분기 어닝 시즌이 좀 열렸다라는 부분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2018년도 올해 중반기부터 증시에 대해서는 약세 전환에 대한 그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에는 3,000선에 대한 도달 전망도 함께 이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 호황을 이끄는 업종은 어떤 업종이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와 금융, 산업과 기술에 대한 섹터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외신 쪽의 분석 의견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스터님도 역시나 오늘 관망의 의견을 먼저 S&P 500에 대해서 지수 들어주셨는데요.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S&P 좀 웃기세요? 아니요. 왜요? 아니, 너무 상큼하게 시작해 주셔서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머리를 괜히 잘랐나 싶기도 하고. 아니, 왜 그러시죠? 네. 일단 S&P 설명드리도록 네네. 할게요. 네. S&P 자체는 제가 지난 방송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때 해설위원님과도 의견이 동일한 거는 뭐냐면은 상승 랠리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거라는 거예요. 네네. 하지만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데 끊을 때는 끊어야겠죠. 근데 지금이 끊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차트 지표상을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상승 랠리를 고점 갱신하고 조정을 한 차례 줄 때까지 여러분은 또다시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기다렸냐면 매수 진입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부터 이제 매수 진입을 준비하냐가 관건이겠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분봉 보시면은 네. 지금 확실한 매수 추세가 생기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스팬을 맞고 상승하는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면은 스팬이 뚫릴 때까지 다시 대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네. 그때 이제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지난 전략하고 같은 이치로 계속 흘러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매수를 잡고 여러분들이 버티시려면은 이제 스팬 자체가 뚫리고 나서 어느 정도 기준 추세대가 뚫리면 그때부터 매수 진입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수 들어가야 되지 지금 상황에서 고점이 계속 갱신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올 단계거든요. 네. 사실
보조 지표상 예, 조정이 올 단계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매수를 보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눌릴 시 그리고 어느 정도 기준이 돌파될 시 그때 매수 관점으로 다시 보는 게 나아요. 저는 매도 보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매수 관점으로 계속 지향을 해야 돼요. 어떠한 큰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는. 네. 근데 그 매수 타이밍이 문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팬 자체가 뚫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매수 타이밍이 잡는 게 그게 순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수를 말하기가 조금 어설퍼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스팬 자체 뚫리고 그 다음부터 지수를 말하는 게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 자체 언급하는 거는 제가 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망장으로 좀 S&P를 이끌어 가심이 좋지 않을까 하고서 의견을 관망으로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S&P에서는 그렇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그런, 흐름이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조정이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크게 좀 열어놓고 보시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항상 매수적 관점으로 지수에 대해서는 좀 관점 이어가시는 것이 조금 더 유효한데 이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타이밍에 대해서는 뭐 큰 이벤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을 지향하시면서 스팬이 뚫릴 때를 좀 잘 확인해 보시고 타이밍을 좀 노려보자라는 전략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조정이 올 수 있는 다양한 뭐 보조지표라든지 그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이 올 수 있는 타이밍 계속해서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P 500에 대해서는 조정 시 매수적인 포지션에 대해서 뭐 열어놓고 보신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나스닥은 S&P와는 좀 다르게 먼저 빠질 때도 있고 또 먼저 이게 나아갈 때도 있단 말이죠. 나스닥도 역시나 같은 지수의 흐름으로 S&P와 동일하게 좀 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다만 이제 지수의 차이기 네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 대응만 다를 뿐이지 지금 전반적인 이제 어닝 시즌 아까 얘기 드렸었는데 어닝 시즌 이제 기업 실적 발표하는 거에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나스닥하고 S&P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차트를 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만 파악해야 되지. 네. 지금 나스닥 차트를 잠깐 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스팬 맞고 다시 상승하는 그림인데 이제 스팬이 뚫릴 때까지 다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이 왔다고 생각하고 추세선 긋고 그때 대응하시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는 계속해서 고점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우상향하는 지표 그리고 차트에서는 섣불리 매수로 들어가기 너무 좀 겁나잖아요, 맞서니. 겁내면 안 돼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겁내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이 고점에서 막 매수로 쫓아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지금 잡는 게 아니라 네네. 조정이 오고 하락장이 한번 눌려야 돼요. 네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네네.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네.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데 저번에 제가 이제 매수를 강력하게 좀 지향했던 이유는 스토캐스틱이 한 차례 눌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한 번도 안 눌리는 스토캐스틱 자체가 눌렸다는 거는 여러분은 고점을 갱신한다면 좀 강하게 매수세로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때 매수를 지향했던 거지. 여러분 지금 자체는 다시 한번 또 스토캐스틱이 눌린다든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조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낫지 여기서 역매매를 지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7년도, 16년도 S&P 나스닥 지수는요, 계속 상승이에요. 계속 상승. 근데 매수 포인트만 계속 주기적으로 노려야 되지 역매매를 하겠다고 매도를 노리면은 여러분들 나스닥하고 S&P에 관한 종목이 앞으로 매매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관점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렇게 계속 고점 높여갈 때 매수 추세로 보신다고 해서 지금 막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네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마스터님 말씀처럼 다시 조정 시에 대한 매수 관점 계속해서 좀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스닥도 역시나 S&P 500과 같은 연동해서 전략을 또 짜드렸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을 비롯해서 나스닥까지 지수에 대해서 좀 향방과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참고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상당폭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유로 FX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시세 살펴보셨을 때 1.21 가격대 돌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0.84%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현재 1.1795달러까지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자, 어제장도 이제 고가가 0.91%까지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1% 가깝게 올라올 수 있을지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가격대 참 어렵네요. 고민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 업이고요. 김경희 PD 업이죠? 네, 업입니다. 아니, 오늘 마스터님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지금 관망을 들어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PD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네.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 지금 그래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네네. 좀 할 얘기가 많아요. 굉장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스터님의 의견답게 김경희 PD 먼저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우선 오늘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안 그래도 그 ECB에서 발언이 나오면서 유로가 좀 힘을 받았는데 여기에 지금 독일에서의 그 대연정 그 예비 협상 타결 소식이 나오면서 더욱더 지금 힘을 세게 받는 모습을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유로존이 10년 만에 가장 성장세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또 ECB가 점진적으로 채권 매입에 대한 어떤 정책 가이던스를 변경하겠다라는 좀 힌트를 주면서 금리를 어쩌면 빠른 시일 내에 인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감을 좀 심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JP모건의 그 SM 매니지먼트의 인터뷰가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ECB가 지난 9월 이후에 저금리 기조를 끝내려는 시도를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시장에서 잘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ECB가 다시금 기조를 좀 수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일단 좀 시도를 어쨌든 좀 변경 시도를 좀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또 소시에테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ECB의 향후 행보는 급격하게 뭔가를 하기보다는 예전부터 좀 점진적으로 이제 채권 매입도 뭐 종료를 할 것이며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12월쯤에는 양적 완화를 종료를 하고 내년이죠. 2019년 6월경에는 금리를 한번 인상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트레이더들이 내년 초에는 금리를 좀 인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유로의 그 OIS 금리도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지금 PPI 지수가 발표가 된 이후 계속해서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정치적 불안감이 좀 다소 해소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한 달 넘게 이 대연정에 대해서 좀 어떤 좀 교착 상태에 빠진 이 상태가 좀 지속이 됐었는데 오늘 이렇게 좀 예비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종의 좀 돌파구가 마련이 됐다라고 인식이 되면서 좀 유로화가 급등 국면으로 돌아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그 기독민주와 기독사회당 연합을 이끌고 있는데 이 당과 지금 3인당이 대연정에 대한 어떤 예비 협상을 하겠다라는 1차적인 타결책을 이제 선보이면서 이제는 조금 물론 최종적인 본협상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어쨌든 예비 협상의 타결을 받다라는 것만으로도 한 걸음 나아갔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입장 간에서 가장 최대의 난제였던 게 아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난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난민의 가족을 얼만큼이나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좀 난제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한 가족당 뭐 몇 명만 받기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서 이제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의 이제 협상 여지가 더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메르켈의 최대 위기는 좀 넘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좀 외신의 전반적인 의견이고요. 독일의 전반적인 그런 정치적 불안감도 조금 사라졌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NBC 등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돌파구를 마련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또 ECB의 어제 뉴스에 이어서 이 더욱더 유로의 상승에 좀 기름을 부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유로에게 있어서는 좋은 소식이 두 가지나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갈 국면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이번 주 유로화에 대해서 정말 큰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좀 측면으로도 좀 다양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독일 쪽에서는 대연정 예비 협상에 대한 타결로 인해서 유로화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일단 계속적으로 유로 쪽에서는 뭐 김경윤 PD가 외신 쪽에서는 1.25까지에 대한 그런 다양한 분석도 내놓고 있는 만큼 상방 쪽으로는 조금 더 열려는 있지만 하지만 제한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좀 포인트로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은 마소님이 피디님 이야기 듣고 추가적으로 해주신다고 어떤 말씀이실까요? 일단은 좀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길게 관망이시잖아요. 해도 돼요? 그렇죠. 네. 1시간, 지금 피디님께서 1시간 얘기하랍니다. 여러분들 좀 길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이제 연 차트를 이렇게 길게 펼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22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뭐죠? 네, 테이퍼링이요? 테이퍼링 종료에 대해서 지금 좀 어느 정도 소스를 퍼붓고 있어요, 상황이. 네네. 좀 선제할 수 있다. 그럼 문제는 네네. 뭐냐면은, 지난 이 과정이 미국이 해왔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러죠. 글로벌 그죠? 정책 기조 좀 따라가는 거니까요. 네, 정확하게 이제 연도로 따지면은 2014년도 10월입니다. 저희는 이때 달러 차트를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테이퍼링을 종료했을 때 유로의 반응이 어느 정도의 반응을 일으켰는지, 그러면은 앞으로 유로가 테이퍼링을 종료한다면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캐치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당위성을 가져야 되는데, 정확히 2014년도 이전까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테이퍼링을 시작했고, 그리고 종료하고 나서 달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러가 엄청나게 상승을 이끌었어요. 그러면은 유로도 마찬가지예요. 유로가 이제 테이퍼링을 종료한다면은 이번 올 한해 제가 얘기하지만 테이퍼링 종료하면 유로 매수에 합니다.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유로로.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을 엄청나게 뽑을 수 있는 게 유로예요, 사실상.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그 말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 종료 신호만 제대로 내보내면, 지금은 어설프게 조금 종료 신호인데, 사실 이게 기사로 나온 거지, 정확하게 이제 언급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드라기 총재 입에서 이게 발언이 딱 시작이 돼버린다면은, 유로가 날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날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관망을 든 거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미국 통화 정책도 저희는 봐야겠죠. 유로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제 제가, 잠깐만요. 이 차트가 좀 지저분하네요. 죄송합니다. 어제 중요하게 본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강한 지지대 자체를 뚫기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바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주 한 주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중국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채권 매도에 대해서 관료들이 얘기한다고 하자마자 달러가 떨어졌다가 중국이 공식 부인하면서 다시 추세대까지 붙는 경향이 있었는데 결국은 뚫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발표가 난 상황에서 지금 ECB 정책만 가지고 유로를 매수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 발표가 1.7%가 예상치가 나온 상태에서 1.8%가 됐다는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능성을 하나 시사했기 때문에 조정을 줄 가능성이 커요. 조정을. 그렇기 때문에 2단계부터 조정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동결이 나오거나 만약에 인플레이션 지수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ECB 정책도 지금 테이퍼링 언급됐지, 인플레이션까지 이제 저가로 내려갔지, 그러면은 달러는 완전 주구장창 무너지는 상황이었는데 결과가 오히려 상승을 나왔기 때문에 제가 관망을 하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가 얘기 드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3월에 미국 달러가, 여러분들은 금리가 인상한다는 신호가 어느 정도 주어진다면은 여러분들 유로 매수 보세요. 유로 매수. 왜 그런지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릴게요. 지금 신세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2017년도 한 해를 보면은 자, 16년도부터 시작해갖고 금리 인상할 때마다 달러가 떨어졌어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유로 매수 보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하면. 그냥 생각 없이 찍으세요, 유로 매수를. 네. 이거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2까지 종료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유로 매수 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금리 인상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3월에 금리 인상 한다고 FOMC에서 발표가 나면은 개인적으로 유로 매수를 강력하게 지향하고 지금은 조정이 살짝 올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왜냐면 인플레이션 한 차례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추세 지지 저항을 한 번 더 찾고 좀 좋은 포인트를 찾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일봉상 보면은 이 추세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3월과 6월 이 상반기에 2번 2회에 걸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시사를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에 금리 인상 시 유로를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을 좀 노려보시면서 매수에 좀 가담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시고 또 달러에 대해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달러 상승을 제한할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네네. 계시는데 자 오늘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또 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91선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90선에 대해서 이탈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하네요. 지금 일단은 네. 제가 이제 틱 차트를 네.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추세가 형성이 안 돼요. 지금 그냥 흔드는 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부터. 네. 추세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흔드는 장이 그냥 여기서 만약에 인플레이션 관련 가지고 흔들다가 쳐더라도 할 말이 없는 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마하라는 거지. 인플레이션 발표가 만약에 동결이나 저가 떴으면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매수 찍으세요. 아무 데서나 매수 찍어도 수익 납니다. 이래요. 그만큼이나. 네, 그만큼 네네. 파장이 컸을 걸로 예상되는데 네. 어쨌든 인플레이션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FOMC 지금 ECB에서 조금 더 테이퍼링 매파적인. 얘기 나온 네. 거랑 이제 인플레이션이랑 병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막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무리하게 매매 안 하시길 권장드리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로 FX에 대해서의 관점은 좀 명확하십니다. 마스터님은 명확하신데 하지만 지금 시기에서는 아님을 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와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지어서 유로 FX에 대해서 앞으로 매수적인 관점에 열려 있다라는 부분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올해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요. 잘 살펴보시고 유로 FX 앞으로 추이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오늘 업에 대한 의견 들었는데, 자, 현재 오늘 일봉상으로의 이 상승 추세는 좀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직전에 대해서 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지금의 슈팅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적인 접근으로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눌림시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업에 대한 의견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들어봤습니다. 워낙 최근 이번 주 유로 FX에 대해서 좀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마스터님이 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략과 다양한 시황들을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시각이 34분, 벌써 30분이 지나가면서 금요일장에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개장과 함께 시장 흐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개장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의 금요일장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S&P와 나스닥 지수에 대한 흐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본장에서는 다우와 S&P 500은 상승 출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나스닥은 뭐 지수 선물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하락으로 약보합권으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됐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은요. 2700선, 2770선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2773.50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자, 나스닥은 약세 흐름을 보여줬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6,718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반등 이어가네요. 자, 방금 전에 두 번째 이슈로 살펴본 유로 FX는 1.178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83%, 85%까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오늘 골드 1,330달러 돌파와 함께 오늘의 고가는 1,333.8달러까지 올라갔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부근에서는 1,330달러를 이탈이 됐지만 조금씩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35%의 강보합으로 1,327.6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64달러가 이탈이 된 상황이지만 63달러 중반대는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과 시가 종가가 좀 동일하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63.48달러로 0.11%의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개장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국내 최초로 서울경제TV 안에서 시세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오늘 다시 14,000달러가 깨지면서 13,70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5% 반등인데요. 워낙 전일 계속해서 낙폭이 컸던 탓으로 오늘 좀 소폭의 상승이지만 상승에도 불구하고 13,000달러 후반대라는 점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개장과 함께 비트코인과 주요 종목에 대한 시세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 개장 이슈 어떤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김경윤 PD 먼저 정리해볼까요? 네, 지금 본장에서는 다우가 1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사상 최고치로 지금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지금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서 지금 3대 지수가 좀 힘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S&P 500 역시 지금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0.1%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제 금융주들이죠.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웰스파고라든지 그리고 JP모건, 블랙락 같은 금융주들이 지금 좀 상승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S&P 500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스닥에서는 지금 페이스북이 한 5%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에 좀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그 본인의 그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에서 이제 좀 페이스북이 굉장히 좀 큰 변화를 맞을 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지금 페이스북에서 또 블록체인을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을 좀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뭔가 지금의 상황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변화가 과연 페이스북에 부흥을 불러올지 아니면 페이스북의 몰락을 이끌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그런 불확실성이 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에 소속되어 있는 이베이라든지 그 스냅챗을 만든 스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IT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금융주가 지금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주가 이끌고 있는 지수에 대한 부분, 이제 나스닥 쪽에서는 페이스북에 대한 이슈로 지금 지수를 좀 힘이 쏠리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개혁 소식에 급락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면서 나스닥에 대한 소식도 들려드리도록 하죠. 금융주 상승세로 뉴욕 증시에 대해서 지지가 되고 있다는 점까지 개장 소식 빠르게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슈는 64달러를 이탈한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최근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가격대 정말 빠르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어서 투자자분들의 주의도 요구가 되고요. 또 수익도 내시고 손실도 많이 났을 그런 종목일 것 같은데요. 자, 현재 63.47달러로 0.13%의 약보합입니다. 자, 먼저 빠르게 업앤다운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떨리는데. 떨리면 돼요. 왜냐면은 저희 의견과 또 맞선님 의견이 시청자분들에게 좀 중요한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김경윤 PD가 저 다운이고요. 네, 이래서 떨린다고 한 거예요. 어디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확인이 좀 됐고. 자, 그렇다면은 좀 크루드 오일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좀 빠르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먼저 마스터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저부터요? 네, 들어봐도 되겠죠? 자, 일단은 네. 오일 무섭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죽어라 쳐요. 솔직한 죽어라 칩니다. 죽어라. 지금 왜냐하면 셰일 증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 되는 가운데 계속 이제 고점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추세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한 방향성입니다. 네. 지금
기준이 안 뚫렸어요.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략을 좀 얘기해 드리겠는데 네네. 자, 일단은 60분봉 차트를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스팬을 제가 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거 엔간하면 안 뚫려요. 이제 추세 웬만하면. 잡히면. 네. 추세 잡히면요. 안 뚫립니다. 네, 그래서 보이시죠? 무서운 종목이기도 하죠. 네. 이게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 하나의 증거예요.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 CCI에 머물러 있고 네. 근데 5분봉을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파동이 맞은 추세대가 이제 뚫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부터 조정 혹은 매수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다음 스팬 자리 3호 자리를 좀 추천드렸고 손절은 63.35 매수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조금 더 손절은 눌린다면? 이 단기 저가인 63.15 이 라인으로 보고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매수세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잠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요. 네, 63.35달러의 매수. 네. 네. 그리고 손절 라인은 63.15. 그렇죠. 이 정도 보는 게 15틱이죠? 굉장히 네네.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무섭게 또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는 크루돌에 대해서 추세가 일단 꺾였냐, 꺾이지 않았냐가 먼저 판단이 된 이후 전략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상품군에 대해서 추세가 무섭게 몰아붙이면은 정말 그 추세로 한 방에 원웨이가 좀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마스터님이 말씀하기 전부터 네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여러 보조지표와 저희 쪽으로 말씀하고 싶으셨나 봐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여러 보조지표와 이 선행지표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매수 추세가 살아있음을 뭐 반증해주는 그런 많은 지표도 뭐 옆에서 분석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63.53인데요. 이 부분에서 좀 중반대, 초반대 가격대까지 눌렸을 때 63.35달러에서 매수에 대한 관점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할게요. 그럼요. 네네. 네. 자, 이제 장기적 관점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네.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무섭죠. 오히려 무서운 게 뭐냐면요. 네. 여기서 셰일 증상 관련해 갖고 이제 시황 하나만 뜨면요. 네. 그래서 바로 꼬꾸라질 수 있어요. 바로 꺾일 수 있다, 급락올 추세가.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이번 주 내내 올라온 뉴스가 뭐냐면은 셰일 증산에 대한 우려예요. 우려. 그렇기 때문에 장기는 절대 지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데일리로 짧게 수익 내는 방식으로 단기로, 가야 돼요. 네. 지금은 수익 낼 수 있는 장기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조지표 보시면은 제가 매수라고 얘기 드렸지만 네. 굉장히 단기적인 측면, 오늘 데일리적인 측면이고 지금 이게 자체가 꼬꾸라지는 상태에서 보조지표가 CCI가 지금 내려오는 관점 상태에서 여러분들 셰일 증산 관련해 갖고 해서 스팬 한번 뚫려버리면요. 지금 이 매도 추세 만들어집니다. 그때 이제 매도 관점으로 포인트 하나 찾는 식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그리고 이게 아주 장기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그 지금 제가 좀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네. 오일 자체가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보시면요. 균형점을 50달러, 55달러에서 40달러에서 형성을 했어요. 지금은 앞으로 셰일가스 마진 때문에 앞으로 50달러에서 개인적으로 65달러 사이 내에서 균형점을 형성하고 올해 박스 관점을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일이란 관점이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행하시는 오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오일을 저는 달러 차트, 달러랑 연관을 지어서 굉장히 보질 않아요. 그거에 보시는 분도 좀 많아요. 이제 신세계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드리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네. 셰일가스 증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달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오일도 굉장한 투자 자산의 한 수단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셰일 증산이 이루어지고 나서 여러분들 셰일가스랑 이제 오펙의 대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 공급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격 형성이 되는 지수로 변동을 했습니다. 달러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차트를 좀 보시는 거는 웬만하면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손실이 많이 나요. 그런 실수를 계속 하다 보면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신세계에서 말하는 시황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시고 수요 공급의 법, 이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가격대에 대한 부분을 살펴드리자면요. 일단 좀 길게, 워낙 또 오일에 대해서는 길게 끌고 가시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관점이 좀 많으시긴 하잖아요. 네네. 특성상. 그렇지만 더더욱이나 최근의 시황 안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더욱더 유효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해주셨고요. 자, 여기서 셰일 오일에 대해서 생산량이 조금 더 증대가 된다면은 또 갑자기 또 가격에 대해서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인 매매로 보시고 달러에 대한 영향력과 연관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떨쳐놓고 보시는 것이 더욱더 유리하고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부분까지 정말 알짜배기 내용을 쏙쏙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 번째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먼저 마스터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려봤고요. 지금 손절에 대한 부분도 틱수 잡아드렸으니까요. 좀 접근하시는 분들 가격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경윤 PD 다운이잖아요. 네. 일단 어제장보다 오늘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4주 연속 상승세에 지금 꺾인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ABN 쪽에서의 그 분석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컨센서스가 예측하는 것에 비해서 좀 현재 가격대가 지나치게 올라왔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 애널리스트들과 반대로 그냥 투자자들은 여전히 가격대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2018년 초부터 지금 애널리스트들과 트레이더들은 가격대 조정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경고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펙 주도 감산 협의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장 컨디션은 좀 강세로 남아있기는 하다라는 점도 짚고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좀 중국의 그 12월 원유 수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지금 나왔습니다. 한 9% 정도 하락을 하면서 중국의 크루드 수입이 조금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또 오슬로에 위치한 SLB 은행에서는 이제부터는 상방으로 움직일 자리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RBC 쪽에서도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원유 시장 펀더멘탈이 몇 년 안에 가장 적절한 상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 쪽 생산량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시점에서 더 상방 쪽으로 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좀 시기상조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지금 오일이 $70 선으로 가는 길에 지금 어떤 압박이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미국 내 그 크루드 재고량이 지금 8주 연속 감소를 했다라고 제가 어제도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 크루드 재고가 1분기에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생산량을 증대할 움직임을 이제 보이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재고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좀 더 늘어서 공급 과잉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셰일의 어떤 생산량에 대한 캡이 딱 정해지지 않는다면 이제 이 위로는 조금 더 가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우선 로이터 마켓 서베이에 의하면 1000명가량의 에너지 전문가들에게 설문을 했을 때 2018년 WTI 전망을 $60, 최소 $60에서 최대 $70 선으로 잡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치에서도 지금 $70 위로는 좀 가기 힘들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적절한 가격대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60에서 $65 선이라는 어떤 그 범위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63, $64에 육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상방으로서 열려있는 자리는 정말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상방으로 봤었던 가격대에 거의 도달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이제 이 가격대에서 지지 또는 하방 쪽에 대한 의견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일단은요, 중국 쪽의 12월 크루드 수입이 9% 정도 감소가 됐다라는 부분과 미국 생산량 증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 두 가지 재료를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와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이슈까지 1부에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골드에 대한 이슈 점검까지 도와드릴 텐데요. 자, 오늘 해왕 마스터님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정말 활기차게 해주고 계셔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말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 2부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 다양한 정보 말씀드렸는데요. 이대원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실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